당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단순해서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벽에 아주 얇은 틈 2개를 뚫어놓고 그 틈을 향해 무언가를 쏩니다. 끝입니다. 실험 자체는 이 정도로 단순한데 여기서 현대물리학 전체를 뒤흔든 가장 깊은 수수께끼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던져 이해하는 순간 양자역학이 이상한 이론이 아니라 양자역학이 이상한 이론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보는 방식자를 공격하는 경고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계속 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좋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세상을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중 슬릿 실험이 진짜로 무엇을 뜻하는지 끝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애매하게 느낌만 잡는 게 아니라 과학자를 괴롭혔는지, 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우주의 비밀을 봤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정직하다고 느꼈는지 그 지점까지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상함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낯설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익숙한 말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아주 편안한 세계에서 시작해보죠. 총알을 떠올려 봅시다. 앞에는 가느다란 틈이 2개 뚫린 벽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총알이 어디에 맞았는지 표시트웬이 일부는 스크린이 있어요. 총알을 수천 발 쏘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니. 일부는 왼쪽 팀을 지나고 일부는 오른쪽 팀을 지납니다. 그러면 뒤에 스크린에는 왼쪽 팀 뒤에 하나이라 기본적으로는 2 덩어리가 하나의 무리가 생기겠죠. 기본적으로는 2 덩어리가 더해진 패턴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상식 그 자체예요. 총알은 둘 중 하나의 틈만 지나갑니다. 절반은 동시에 2 팀을 지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물결로 바꿔봅시다. 2 소불교 바꿔봅시다. 긴 수조에 물을 담고 한쪽에서 규칙적으로 파동을 만들어 벽에 2 팀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총알처럼 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뒤쪽 벽의 각 지점에서 물결이 얼마나 세게 흔들리는지를 보게 되죠. 여기서 파동은 각점이하면 더 커지고 파동은 입자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봉우리와 봉우리가 만나면 더 커지고 봉우리와 골이 만나면 서로 지워집니다. 그 결과 뒤의 벽에는 밝고 어두운 줄무늬 같은 간섭무늬가 생깁니다. 어떤 위치에서는 파동이 강해지고 어떤 위치에서는 파동이 사라져요. 이건 총알의 패턴과 완전히 다릅니다. 총알은 2 덩어리, 파동은 줄무늬.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자를 쏘면 어떨까요? 전자는 물질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소구롤처럼 행동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양자니까 파동처럼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무서운 이유는 어떤 답을 골라도 결국 놀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 2개의 틈으로 보냅니다. 뒤에는 아주 민감한 스크린이 있어서 전자가 닿을 때마다 작은 점 하나가 찍혀요.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이 옵니다. 물서 첫 번째 충격이 옵니다. 전자는 도착할 때 늘 점 하나로 도착합니다. 흐릿한 물결처럼 퍼져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 몇 개만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쌓아보면 점 몇 개가 여기저기 흙 뿌려집니다.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 속으로 이렇게를 쌓아보면 점들은 총알 패턴이 아니라 물결 패턴을 만듭니다. 밝은 띠와 어두운 띠, 즉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가 멈춥니다. 하나의 전자는 하나의 점으로 도착합니다. 분명 입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입자들을 아주 많이 모아놓으면 파동이 지나간 것 같은 무늬가 생깁니다. 마치 전자 하나하나가 2 틈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더 기묘한 건 이건 전자들이 서로 부딪혀서 만든 효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원을 아주 약하게 줄여서 실험 장치 안에 한 번에 전자 하나만 존재하도록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전자 하나가 출발해서 틈을 홀짝 틈을 지나 스크린에 닿고 그 다음 전자가 출발합니다. 서로 밀치거나 상의할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간섭무늬가 쌓입니다. 전자 하나가 스스로와 간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전자는 실제로 둘로 나뉘어서 2 틈을 동시에 지나는 건가?
이 질문이 매력적인 이유는 직관에 딱 맞는 설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결론 내리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양자역학에서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물결처럼 실제 물질 덩어리가 넓게 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자가 어디서 발견될지를 계산하는 수학적 규칙이 파동, 전자 자체가 물결이다 보다 전자에 대한 가능성이 파동처럼 간섭한다에 있어요. 이 차이를 놓치면 이후의 모든 설명이 흐려집니다. 전자가 어느 틈을 지났는지 직접 확인하면 흐려집니다. 그럼 정말 틈을 지난 직접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좋아, 전자가 왼쪽 틈을 지나는지 오른쪽 틈을 지나는지 볼 수 있는 검출기를 달자. 그러면 미스터리가 풀리겠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줄무늬는 없어지고 총알처럼 두 덩어리 패턴만 남아요. 방금 전까지 지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순간 아주 평범한 입자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대중 설명이 관측하면 결과가 바뀐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표현은 자칫 사람의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오해를 불러와요. 실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물리적 장치에 의해 경로 정보가 원리적으로 남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검출기가 기록만 하고 아무도 그 데이터를 읽지 않았으면 사라져요. 즉 의식이 아니라 정보의 존재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이 전자는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이 전자는 왼쪽이 남아있으면 혹은 오른쪽을 같다라는 구별 가능한 흔적이 남아있으면 두 경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얽힘입니다. 전자의 상태와 검출기의 상태가 서로 묶입니다. 전자가 왼쪽 틈을 지나면 검출기는 왼쪽을 봤다는 상태가 되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을 봤다는 상태가 되죠. 이 두 경우는 이제 구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하나로 겹쳐있던 두 가능성이 서로 다른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구분 가능한 경로들 사이에는 간섭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자가 세게 부딪혔느냐가 아니라 경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느냐예요. 이 지점에서 정보를 다루중 슬릿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단순한 실험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수천억씩에 대한 선원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가 결과 자체에 개입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절거가 어떤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게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세계를 사건들의 집합으로 보던 익숙한 관점이 무너지고 가능성과 정보의 구조가 물리적 결과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보죠. 만약 경로 정보를 기록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파일을 휴지통으로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원리적으로도 어느 팀을 지났는지 복원할 수 없도록 정보가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조건에서는 간섭 무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지우개 실험이 보여준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가 경로를 알 수 있으면 간섭 없음, 경로를 알 수 없으면 간섭 있음이라는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유명한 버전은 지연 선택 양자지우개입니다. 여기서는 입자가 이미 스크린에 도착한 뒤에야 그 입자와 얽힌 다른 시스템에서 경로 정보를 보존할지 지울지 결정합니다. 얼핏 들으면 미래의 선택이 과거를 바꾸는 것 같죠. 그래서는 사람이 미래의 점의 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시간여행이나 역인과를 떠올립니다. 스크린에 찍힌 점들만 따로 보면 이상한 무늬가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다른 검출기 데이터와 상관관계를 맞춰 분류했을 때만 어떤 데이터 묶음에서는 간섭이 드러나고 다른 묶음에서는 사라집니다. 즉 과거가 다시 쓰인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구조에서 패턴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즉 섬뜩하죠. 그래도 충분히 이쯤에서 수학이 왜 필요한지 감이 옵니다. 고전적인 세계에선 확률을 더합니다. 왼쪽 틈을 통해 도달할 위치에 도달할 확률과 오른쪽 틈을 통해 도달할 확률을 더하면 전체 확률이 되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먼저 확률 진폭이라는 것을 더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제곱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이 확률 진폭은 방향을 가표 같은 복소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두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커지고 반대 방향이면 지워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는
바로 이 때문에 어떤 위치에선 전자가 많이 나오고 어떤 위치에선 거의 안 나옵니다. 밝은 줄과 어두운 줄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미스터리는 사실상 이 한 줄의 규칙에서 폭발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구별할 수 없으면 진폭을 먼저 더하고 구별할 수 있으면 확률을 따로 더한다. 이 간단한 차이가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는 정말 어느 팀으로 갔나라는 질문 자체가 함정이 됩니다. 간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상어로 너무 자연스럽게 던지는 그 질문이 물리적으로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북극보다 더 북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비슷해요. 문장 자체는 멀쩡하지만 적용 가능한 맥락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불편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질문이 자연에게 유효한 질문은 아니라는 것. 자연은 우리의 언어 습관에 맞춰 답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전자가 반드시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 하나를 택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보어는 양자역학이 말하는 바를 더 급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측정하기 전의 상태를 고전적 언어로 묘사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일 수 있다고 본 거죠. 둘의 논쟁은 단순한 철학 싸움이 아니라 현실이 관측과 무관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느냐는 아주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존 벨에 의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벨은 만약 아인슈타인이 기대한 종류의 숨은 변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떤 실험에서는 양자역학과 다른 수치가 나와야 한다는 걸 보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전환이었어요. 철학처럼 보이던 논쟁이 실험실에서 판결 가능한 문제로 바뀐 겁니다. 이후 얽힌 광자들을 이용한 수많은 실험이 진행됐고 결과는 반복해서 양자역학의 편에 튀지 못했습니다. 벨 부등식은 깨졌고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지역적 숨은 변수 그림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해석은 끝났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석 전쟁은 그때부터 더 뜨거워졌죠. 코펜하겐 해석은 측정 가능한 결과만 말하자고 하고 다세계 해석은 모든 가능성이 서로 다른 가지에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파일럿, 웨이브 해석은 전자는 한 경로를 택하지만 보이지 않는 파동이 그 경로를 인도한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해석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은 극적으로 다르지만 대부분 동일한 실험 결과를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그 뒤에선 실험 결과를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답을 얻으면서도 여인하의 큰 질문이 남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우주의 기본 법칙이라면 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기괴한 보지 못할까요? 왜 야구공은 두 개의 문을 동시에 통과하지 않고 왜 고양이는 간섭무늬를 만들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이 바로 결맞음 붕괴, 즉 디코히어런스입니다. 거대한 물체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공기 분자들이 부딪히고 빛이 반사되고 열복사가 오가죠. 이런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사실상 미세한 측정처럼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환경 전체가 그 물체의 경로 정보를 계속해서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가능성들이 유지되지 못하고 간섭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전적 세계는 양자역학과 별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이 살아찬 세계가 아니라 양자적 가능성들이 환경과 얽히면서 너무 빨리 무너져서 우리가 줄무늬를 볼 수 없게 된 세계예요. 우리는 양자 우주 바깥에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 교환 때문에 양자적 이상함이 씻겨 내려간 표면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 전환입니다. 일상 세계는 진짜이고 양자 세계는 특수한 작은 세계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고전 세계는 그 위에 떠오른 근사치라는 거죠. 파인만이 특히 사랑했던 그림은 경로적뿐입니다. 파인만이 한 입자가 A에서 B로 갈 때 고전역학은 하나의 경로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모든 가능한 경로를 고려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경로예요. 틈 사이를 지나는 정상적인 경로뿐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경로들까지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경로마다 진폭이라는 화살표를 붙여 모두 더합니다. 대부분의 엉뚱한 경로들은 서로 지워지고 큰 경로
어떤 경로 묶음만 살아남습니다. 일상 규모에서는 뉴턴의 고전 경로 근처가 압도적으로 남기 때문에 세상이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중 슬릿에서는, 즉 왼쪽 틈을 지나는 경로들과 오른쪽 틈을 지나는 경로들이 모두 의미 있게 기여하고 그 둘이 서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줄무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주가 하나의 길만 허락하는 기계라기보다 수많은 가능성을 허용하고 그 가능성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상쇄하면서 우리가 보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하나의 벽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좋아, 계산은 알겠어. 그런데 전자는 실제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경로적 부는 엄청나게 강력한 계산법이지만 전자가 인간 언어로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림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또다시 우리의 고전적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놀이인 것은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인류가 만든 이론 중 가장 성공적인 이론입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레이저, MRI, 화학, MRI, 화학 결합, 현대 재료과학, 컴퓨터 칩, 광통신, 이 모든 것은 양자기 맞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현대의학의 많은 부분도 결국은 이 이상한 규칙들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중 슬릿은 단지 신기한 실험 하나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기반이 얼마나 낯선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창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이 위대한 이유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단순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만한 가속기나 우주망원경이 없어도 됩니다. 벽 두 개의 틈, 그리고 무언가를 날려보낼 장치. 이렇게 단순한 실험에서 우주는 자기 가장 깊은 비밀을 슬쩍 보여줍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아낼 수 없게 숨겨둔 것처럼요. 가장 쉬운 구조 안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넣어둔 것처럼요. 생각보다 잔인할 만큼 솔직합니다. 복잡 장막 뒤에 숨지 않고 더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결론을 남기고 싶습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세상은 이상하다가 아닙니다. 당신 상식대로 설명될 의무가 없다입니다. 전자가 어느 틈을 지났는지 묻고 싶어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전자가 어느 틈을 지났는지 하지만 자연은 때때로 그런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답을 숨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관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맞는 규칙을 끝까지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양자역학 이해했어라고 묻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답은 어쩌면 이것일 겁니다.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왜 쉽게 이해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지는 안다.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그건 과학이 실패한 게 아니라 설명이 끝난 자리에 경이로움이 남는다면 우리건 드디어 현실의 크기를 조금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자, 정말로 길을 선택한 적이 없었다면, 전자가 던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조차 무의미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은 당신을 두렵게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흥분하게 하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질문이 계속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놓치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